1999년 2월 13일 밤 10시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하리마을로 향하는 그날의 마지막 버스가 평택 시내 정류장을 출발합니다. 흔히 7번 막차라고 부르던 버스였다고 해요. 그 버스 안에는 17살 송혜희 양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버스가 송혜희 양을 집에 데려다 주지 못할 줄은 그 누구도 몰랐죠. 송혜희 양은 1981년 7월생으로 이때 만 17살, 며칠 뒤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는 학생이었습니다. 과거 보도에 따르면 송혜희 양은 전교 상위권을 다툴 만큼 공부를 잘했고 성적이 좋아서 장학금을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성격도 밝고 성실해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고요. 두 딸 중 둘째로 부모님에게는 자랑스러운 딸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송혜희 양이 스스로 집을 나갈 이유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평범하고 밝던 아이가 어느 겨울밤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 낮 송혜희 양은 3학년 반편성 때문에 오전에 학교에 들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평택 시내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밤 10시 막차 시간이 된 거죠. 송혜희 양은 서둘러서 버스에 올라탔고 친구들은 송혜희 양이 그 막차에 오르는 모습을 봤어요. 배웅까지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친구들이 본 송혜희 양의 마지막 모습이 됩니다. 평택 시내에서 도일동까지는 버스로 약 15분 정도라고 합니다. 버스는 밤 10시 15분쯤 도일동 하리마을 입구, 마을 사람들이 아랫마을 입구라고 부르는 정류장에 도착을 하죠. 도일 주유소 앞에 있던 정류장. 송혜희 양은 매일 이 버스로 통학했기 때문에 늘 이 정류장에서 내렸고 버스 기사님도 이 송혜희 양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송혜희 양은 자기 동네 정류장에 정확히 내렸어요. 정류장에서 집까지는 약 1km, 걸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었느냐예요. 1999년 시골 마을의 밤 10시를 떠올려 보세요. 지금도 시골 마을에 밤 10시? 어두워요. 도일동 하리 지역은 원래 주민이 많지 않은 한적한 동네였다고 합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가는 다른 버스 노선도 없어서 이 정류장에서 내리면 그 길을 걸어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집으로 가는 길은 논밭과 야산이 이어진 좁고 어두운 길이었고 가로등도 통행하는 차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이 일대는 인적이 드물고 주변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게다가 2월의 한 겨울밤, 그러니까 매일 걷던 길이긴 했겠지만 솔직히 갈 때마다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밤 이 정류장에서 내린 사람이 송혜희 양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죠. 송혜희 양과 함께 낯선 남자 한 명이 같이 내립니다. 이 늦은 밤에 한적한 정류장에서 사람이 내리는 일, 그 자체가 흔치 않았는데 그날은 나란히 두 사람이 내린 거예요. 전해진 내용에 따르면 송혜희 양은 도로를 건너서 마을 방향으로 향했고 그 남자도 지하도 쪽으로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땐 서로 다른 방향처럼 보였지만 이 두 길은 결국 둘 다 하리마을 방향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동선을 지켜본 목격자가 당연히 없었겠죠. 버스 기사님은 당연히 내려주고 운행을 하시니까 보실 수 없으셨을 거고, 근데 결국 결과적으로 송혜희 양은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거죠. 밤이 깊어도 딸이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 송기룡 씨는 밤 11시쯤부터 딸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저 친구 집에서 좀 늦는 거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들이 다 혜희 버스 타고 집에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연했던 불안감이 또렷한 공포로 바뀌게 되죠. 가족은 밤새 손전등을 들고 주변을 뒤졌다고 합니다. 논뚝길이며 마을 어귀며 딸이 어딘가 쓰러져 있진 않은가 이름을 부르면서. 근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대요. 날이 밝자마자 다음날 새벽 6시경 파출소로 달려가서 실종 신고를 하십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이 신고를 단순 가출 처리를 합니다. 요때 당시는 대부분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행대로 진행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전교권 학생이 갑자기 오지 않고 분명히 집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좀 어둡고 범죄가 벌어져도 아무도 모를 만한 그런 환경이라면
좀 빨리빨리 수사에 착수를 하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있죠. 하여튼 경찰이 곧바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아버지께서 직접 나섭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탄 게 7번 막차라는 걸 아니까 아버지는 버스 회사를 수소문하셔서 그날 막차를 몰았던 기사님에게 딸의 사진을 들고 직접 찾아가십니다. 경찰이 안 하니까 유일한 단서를 아버지가 손수 붙들어 보려고 행동을 하신 거죠. 근데 그 기사님이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진을 보더니 송혜이 양을 알아보세요. 밤 10시 15분쯤 아랫마을 입구 도일 주유소 앞에서 그 학생이 내렸다.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근데 기사님이 신경 쓰였던 게 하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송혜이 양이 내릴 때 낯선 남자가 같이 내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기사님께서 기억하는 남자를 하나씩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이 남자는 송혜이 양보다 먼저 버스에 탔어요. 평택역 앞에서 탔다고 해요. 송혜이 양이 타기 전부터 이미 버스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송혜이 양을 눈여겨보다가 따라 탔다라고 볼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는 버스에서 잠이 들었대요. 종점, 그러니까 버스가 방향을 돌리는 회차 지점까지도 안 내리고 그대로 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흔들어 깨우니까 목적지를 이렇게 대답을 했었대요. 도일동 하리부락이요. 술을 마신 채 회차 지점까지 잠들어 있던 사람이 목적지를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상착의는 이랬대요. 나이는 대략 30대, 오리털 파카를 입고 있었고 모자를 푹 눌러쓰고 등산화를 신고 있었다. 몸에서는 술 냄새가 풍겼고 그런데 모자를 깊게 눌렀어서 이 기사님께서 남자의 얼굴은 제대로 보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게 그저 추운 겨울밤이라 모자를 눌러쓴 것이었는지 아니면 범행을 저지르기 위해서 얼굴을 감추려고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남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서인 얼굴이 남지 않은 거죠. 몽타주 작성 이런 걸 할 수 없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당시 하리마을 100가구도 안 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시골 마을은 밤늦게 막차에서 외지인이 내린다? 거의 드문 일이겠죠. 오가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 그 노선을 오래 몬 기사님조차 단골 승객이라면 어르신이든 학생이든 얼굴을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30대 남자야? 그러면 활동성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는 거죠. 방송에서 이 기사님의 직장 동료가 증언한 내용도 똑같았어요. 마을 사람들 얼굴 대부분 다 아는데 딱 그 남자만 안면이 없는 사람이었다. 사실 기사님이 이 남자를 유독 기억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회차 지점까지 잠들어 실려온 승객을 깨우면서 기사님께서 이 남자 이 동네 사람 아닌데? 이런 느낌을 받으셨고 그래서 어디 가시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돌아온 대답이 하리부락. 낯선 얼굴이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하니까 기사님께서는 더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래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도 아니고 마을 그 누구도 모르는 외지인. 그런데 정작 목적지는 도일동 하리부락이라고 정확히 말했다. 마을 사람은 아닌데 이 마을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남자에 대한 정보는 온전히 그 버스 기사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경찰도 뒤늦게 그 남자를 용의자이자 최후의 목격자로 보고 쫓기 시작합니다. 이 남자가 범인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송혜이 양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켜본 마지막 목격자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하지만 이때는 이미 골든타임이 훨씬 지난 그 후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대목이 지금부터예요. 목격 정황이 이렇게 뚜렷한데도 수사가 너무 뒤에 시작됐다 이거죠. 가족은 다음날 새벽에 바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파출소는 단순 가출 가능성을 먼저 의심했고 사건이 평택경찰서에 정식으로 접수돼서 형사들이 수사에 나선 건 실종 나흘째가 되어서였습니다.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힘들죠. 지금 여고생이 없어졌는데 사흘 뒤에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99년 당시에는 이런 실종 아동 보호체계 이런 게 마련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가출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17살 송혜이 양도 처음에는 가출 가능성을 먼저 제기하고 돌아오는 걸 좀 기다리는 기간이 있었다는 거죠. 며칠 늦은 게 뭐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종 사건에서 이 며칠은 사건이 풀리느냐 미궁에 빠지느냐 요거를 가르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기억이 가장 생생한 시간, 현장의 흔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을 시간, 그리고 누군가 사람이 납치를 했다면 멀리 못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간, 요게 바로 요 초기 며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신고 즉시 대대적인 수색과 현장 보존에 들어갔었다면 정류장 주변에 남았을지도 모를 흔적을 확인할 기회가 있었을 수 있었겠죠. 그 캄캄한 시골길에 누군가 차를 세워두고 납치를 했다면 뭐 타이어 자국 이런 게 남아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거를 안 했으니까 흔적을 확보할, 단서를 잡을 기회는 사라진 거죠. 그리고 99년입니다. 시대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버스 안에 CCTV 없었어요. 거리 곳곳에 방범 카메라 깔린 시대도 아니었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기대할 수 없는 시대. 그러니까 이 남자의 구체적인 모습 기억하는 사람 사실상 버스 기사님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사님 얼굴 못 봤다고 하시고 나머지도 다 뭐 시간이 흐를수록 기억이 흐려지시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두고두고 아쉬운 지점이에요. 유일한 목격자였던 버스기사님을 상대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만드는 작업이나 그 인상착의를 듣고 초기에 발빠르게 벌이는 탐문 같은 기본적인 수사가 실종 직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니까 얼굴 못 봤으니까 몽타주는 어렵겠죠. 그렇지만 옷차림이라든지 체격이라든지 말투, 회차 지점까지 잠들어 왔다는 행동, 요런 정보라도 사건 초기에 뭐 촘촘히 기록하고 여기에 대한 탐문을 신속하게 했다면 남자의 신원을 어느 정도 특정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하지만 경찰이 뒤늦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합니다. 100가구도 안 되는 마을 집집마다 탐문을 했지만 그 30대 남자 안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남자가 마을에 누군가를 찾아온 손님일까 싶어서 주변 마을까지 넓혀서 조사를 했지만 역시 아는 사람 없었다고 합니다. 인근 택시회사도 조사를 했고 우범자도 훑고 유흥업소까지 다 뒤져봤는데 그래도 이 남자의 신원은 특정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사건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송혜이 양의 실종은 그해 4월 KBS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지기도 합니다. 당시로서는 사람을 찾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전국 방송이었기 때문에 요걸 한 거죠. 이렇게 방송을 하면 결정적인 제보가 들어올까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이 남자에 대한 정체 관련한 연락은 끝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 남자의 신원을 특정하는 것도 특정하는 건데 송혜이 양을 찾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송혜이 양의 행방에 경찰 인원을 투입해서 수색을 하는데 정류장부터 집까지 이어지는 길, 그 주변 몇 달에 걸쳐 수색을 했다는 거죠. 논밭, 갈대숲, 하수구, 야산까지 이잡듯이 뒤졌지만 소지품 하나, 옷까지 한 조각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송혜이 양의 이름은 그렇게 미제 사건 목록에 올랐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투입되는 인력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사람들의 관심도 조금씩 옅어졌고 하지만 이후 몇 해 동안 이 사건을 다시 흔드는 일들이 하나씩 벌어집니다. 먼저 2002년 9월 송혜이 양이 사라진 지 3년 7개월 뒤에요. 같은 마을 주민 전옥분 씨가 도로 맞은편의 같은 이름 아랫마을 입구 정류장에서 내린 뒤 실종됩니다. 그리고 142일 뒤 전옥분 씨는 정류장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되죠. 사망 경위와 범인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이 사건 다음 목요일에 진행을 합니다.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만 이 일을 계기로 잠잠하던 송혜이 양 사건이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경찰은 수사에 진전이 없으니까 송혜이 양이 스스로 잠적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사춘기 여고생이 집이 싫어서 나갔을 수도 있지 않냐? 참 무책임해, 그쵸? 하지만 가족들에게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겠냐고요. 송혜이 양은 밝고 공부 잘하던 집을 나갈 이유가 전혀 없던 아이였으니까
무엇보다 스스로 나갔다면 5년 동안 연락 한 번은 있어야 하지 않냐.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다. 그러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사라진 딸을 찾아달라고 매달리는데 들어오는 대답이 네 딸 가출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니까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하지만 경찰은 그런 희망을 품고 있을 때 2004년 2월이었어요. 부산에서 송혜이 양의 명의로 인터넷에 접속한 기록이 포착됩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살아서 움직인다. 어딘가에 살아있다. 그봐 나간 거네. 스스로 나간 거였어 생각하면서 경찰이 곧장 부산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그 접속이 이루어진 PC방 인근에서 잠복하면서 송혜이 양을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명의로 접속하는 순간 그 PC방 그 자리 급습하죠. 그러니까 5년 만에 송혜이 양이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니까 이게 얼마나 경찰도 기대가 컸겠어요. 근데 이게 송혜이 양이 아니었다는 거죠. 젊은 남녀 커플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보니까 아버지께서 딸을 찾겠다고 전국에 뿌린 전단지 속에 송혜이 양의 주민등록 번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서 아이들을 만들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남녀 미친 것들이죠. 그쵸? 뇌가 없나 봐. 어쨌든 얼마나 이게 이 실망감이 엄청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아버님께서는 딸을 찾으려고 절박하게 뿌린 정보였는데 이걸 도용할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어쨌든 이 단서마저도 송혜이 양과는 무관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같은 해 수사본부도 별다른 성과 없이 해체됩니다. 사건이 시작된 지 5년 만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친숙한 이름이 한번 오르내립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 강호순은 경기 서부인 안산, 군포 일대에서 외진 정류장이나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접근해서 차에 태우는 이른바 호위동승 수법을 썼던 인물로 유명하죠. 밤늦게 혼자 다니던 여성이 표적이 됐었다는 점, 경기 남부라는 지역이 겹친다라는 점 때문에 또 수법이 닮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2009년 강호순이 붙잡혔을 때는 아버님께서도 혹시 딸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 사건에 관심을 기울이셨다고 해요. 근데 강호순이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범행은 2000년대 중후반에 몰려 있어서 1999년 사건과는 시기적인 차이가 크고 두 사건을 직접 연결할 물증이나 자백 이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강호순은 검토해볼 인물 중 하나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송혜이 양 사건의 범인으로 볼 근거는 없다. 근데 강호순 사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얘 범행 도구에서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 아닌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남겨주는 DNA라든가 이런 게 확보가 됐잖아요. 얘가 안 불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건을 벌이고 다녔을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긴 해요. 이렇게 강호순까지 언급되면서 시간을 흐릅니다. 그러면서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요. 2014년 2월. 그래서 이 사건은 미제로 남게 됩니다.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게 만든 몇 차례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어느 것도 송혜이 양의 행방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고 해요. 그렇게 사건은 다시 사람들의 기억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런데 27년이 지난 최근 한 방송이 이 오래된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깊이 파고들면서 그동안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실 하나가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이게 뭐냐? 송혜이 양이 사라진 아랫마을 입구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당시 중장비를 가르치던 직업훈련원과 그 기숙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육생들이 사실상 전원 기숙생활을 하고 있었대요. 이 사람들은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이 마을을 매일 오가는 사람이었죠. 당시 그곳 강사의 증언에 따르면 교육생들은 평택 시내로 나갈 때 바로 그 7번 버스와 아랫마을 입구 정류장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의 그 버스, 그 정류장, 그걸 이용했다는 거예요.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니까 마을 주민들하고 안면을 틀 리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류장과 마을 지리는 훤히 알만한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를 타고 내린 사람, 이 사람 떠오르죠. 만약에 이 남자가 이 직업 훈련원 교육생이었다면 마을 주민들이 얼굴을 몰랐으면서도 남자가 목적지를 알고 있었던 상황, 딱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 남자가 실제로 그 교육생이었다라는 기록이나 증언은 없어요. 이 사건을 다시 살펴봤던 프로파일러 표창원 소장님께서는 정류장 주변의 지형적 특성, 그리고 당시 상황을 재분석하셔서 범인이 차량을 이용한 이른바 호위동승 방식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을 제기하십니다. 근데 아까 그 문제의 남자는 차량을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버스를 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표창원 소장님께서는 이 남자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함께 짚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남자는 송혜이 양보다 먼저 버스에 탔고 기사한테 자기의 목적지를 직접 이야기를 했고 버스에서 내린 뒤에 당장 그쪽에 차를 세워놓고 이동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범행을 계획한 사람이라면 자기 목적지를 기사에게 또박또박 말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범인이라기보다는 그 정류장 주변에 차량이 서 있었다면 그 차량을 목격한 송혜이 양이 그 차량으로 올라탔다면 그 순간을 목격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것도 단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적어도 그 버스에서 내린 남자를 무조건 범인으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같은 맥락에서 표창원 소장님은 직업훈련원이 문을 닫았더라도 당시 교육생 명단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거다. 이를 확보해서 그 남자의 신원을 다시 확인하는 재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십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화성 연쇄살인 사건도 끝내 진범 이춘재가 밝혀졌던 것처럼 공소시효와 상관없이 진실은 밝혀낼 수 있지 않겠냐. 그쵸? 송혜이 양이 지금 살아있는지, 그날 무슨 일을 겪었는지, 누가 왜 그랬는지 그건 밝혀내야죠. 그러면서 AI 기술로 송혜이 양의 현재 추정 모습을 구현해서 공개하기도 했는데 살아있다면 이제 40 중반이 됐을 얼굴입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서 기억 속 어린 얼굴만으론 알아보기 어렵죠.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지금의 모습을 함께 떠올려 보자는 취지로 이렇게 AI 기술로 만들어 봤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다 추정이에요. 정리하면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수사상의 진전이라고 부르긴 어렵지만 오랫동안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을 다시 추적해볼 방법이 하나 좀 제시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동안은 지금까지 그 남자가 범인일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 남자를 못 찾으니까 이제 다 틀렸어 이러다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지금은 이 남자가 이 교육생일 수 있겠구나. 이 교육기관의 명단은 어딘가에 있을 테니 한번 추적해 볼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가능성이 생겼으니 이건 조금 해볼 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송혜이 양의 아버지 송기룡 씨입니다. 우리가 오늘날까지 송혜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게 이분 때문이죠.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딸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 TV에 많이 비춰졌고, 그쵸, 보도에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 전단지, 그리고 이 플랜카드, 한두 번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이 아버지한테 송혜이 양은 공부 잘하는 자랑스러운 둘째 딸이었다고 합니다. 한 인터뷰에서 아버지께서 딸이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빠한테 애교를 부리던 모습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대요. 근데 그 딸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의 시간은 딸이 사라진 1999년 그 겨울밤에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초동 수사부터 경찰이 믿업지 않았다고 해요. 안 찾아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신고하자마자 찾아줬어야지. 가출 가능성이 거의 없고 사라진 지점이 그렇게 으슥한 곳이면,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누굴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먼저 딸을 찾아 나서신 거죠.
그러다가 이제 생업도 내려놓으시고 낡은 트럭에 딸의 사진을 붙이고 전국을 돌기 시작하셨죠. 트럭은 온통 딸의 얼굴로 도배됐고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뭐 대학가든 고속도로 휴게소든 큰 도로변이든 가리지 않고 찾아가서 현수막을 걸고 전단지를 돌리셨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어머님도 함께 하셨죠. 그래서 이 어머님 아버님 라면으로 끼니 대신하시면서 딸을 봤다라는 연락이 오면 어디든 달려가셨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딸을 찾지 못한 절망 속에서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몇 해 뒤에 세상을 떠나신 것으로 전해지고요. 홀로 남으신 아버님께서는 실종된 딸 찾지도 못했고 큰딸도 그냥 혼자 내버려 둘 수는 없고 하니까 다시 이를 악무셨다고 합니다. 25년 동안 아버지가 딸을 찾아 이동한 거리는 2026년 방송 집계에 따르면 108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지구를 27바퀴 돈 거리라고 합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을 해도 약 118킬로미터를 25년 동안 달린 셈이에요. 전국에 내건 현수막이 약 3,700장, 손수 돌리신 전단지가 약 450만 장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생업을 포기하고 25년 동안 이렇게 다니셨으니까 당연히 신용불량 상태가 됐고 나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셨다고 해요. 근데 그 매달 받는 60만원에서 40만원을 딸을 찾는 현수막과 전단지에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대번호를 끝까지 016으로 두셨대요. 016, 017, 018 막 이런 거 썼었잖아요. 근데 다들 010으로 바꿀 때 딸이 알고 있는 아빠 번호가 016이니까 이걸 바꾸면 딸이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될까봐 25년이 지나도록 그 번호를 바꾸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집 거실에는 손수 쓴 가훈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나의 딸 송혜인은 꼭 찾는다.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러니까 부모라면 다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남아있는 가족이 있고 이러면 또 이렇게 생업을 버리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책감이셨다고 해요. 그 외진 동네로 이사를 온 게 본인의 사업 때문에. 그리고 그 어두운 밤 딸을 마중 나가지 않았다. 내가 밤에 정류장에 마중이라도 나갔다면 이런 후회 두고두고 되뇌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버님 잘못은 아니죠. 가족 더 잘 되려고 이사를 간 거고 매일 오가던 길이었고 여태 아무 일 없었으니까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그렇게 탓하게 되죠. 그렇게 딸을 막 찾으러 다니시던 중에 2024년 8월 26일 트럭을 몰던 중에 심장질환으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덤프트럭과 충돌을 합니다. 이 사고로 아버님은 향년 71세에 세상을 떠나십니다. 딸을 찾던 그 길 위에서 세상을 떠나신 거죠. 2026년 7월 1일 송혜이 양이 사라진 지 정확히 만일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은 딸을 찾지 못한 채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아버지마저 딸을 품에 안아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해서 그거를 멈추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송혜 양이 사라진 그 도일동 일대가 현재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과거의 흔적을 확인하는 일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더 빨리 그 30대 남성 범인이든 목격자든 이 열쇠를 쥐고 있을 것으로 희망을 품게 되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표창원 소장님 말씀대로 명단을 확보해서 좀 추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송혜이 양은 실종 당시 키 약 163cm, 흰색 블라우스와 빨간색 조끼, 파란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하리마을 입구 정류장 근처에서 무언가를 봤던 분이 계시다면 그 무렵 인근 중장비 직업훈련원을 다니셨던 분, 오갔던 분, 혹은 그날 밤 7번 막차를 함께 탔던 분이 계실 수도 있죠.
지금 27년이 지났어도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거나 제보할 게 있으신 분은 꼭 이 사건이 다시 움직여질 수 있도록 제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혜이 양 사건은 정말 유명하죠. 저도 현수막은 되게 많이 봤었고, 이 전단지는 인터넷상에서 봤었는데, 항상 볼 때마다 되게 오래 못 찾는다. 저렇게 노력하시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근데 정말 실종 수사는 되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번 제주도 사건도 그렇고, 음, 제대로 안 하나 봐. 왜 그럴까? 그러니까 경찰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대충 하는 몇 명 때문에 이게 욕을 먹는다니까요. 물론 이때는 그게 관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정규권에서 놀고 장학금 받고 가족과 불화, 친구 간의 불화 전혀 없는 애가 사라졌어. 막차 타고 오다가. 근데 그 동네 되게 위험해 보여. 그러면 바로바로 수색을 했어야지.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 되게 희망을 품긴 힘든 상황인 것 같긴 하죠. 근데 왜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랬는지는 좀 밝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선 명단이 확인되면 그날 버스를 탄 사람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물론 그 남자를 찾아낸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못 봤을 수도 있죠. 범인도 아예 아닐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니까 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네요. 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봅니다. 오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실화 사건 25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